자, 3번에 선제 1번 가보면 지구 운동은 다른 일부 개념에 대해서는 상위 개념이면서 또 다른 일부 개념들에 대해서는 원인 개념이라고 생각했겠군. 그래서 여기 자전 보면 지구 운동에 의해 자전이 생긴다. 지구 운동에 의해 그다음에 공전이 생긴다니까 원인 개념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서도 지구 운동에는 자전과 공전이 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니까 선제 1번 지울 수 있겠고, 다음에 선제 4번 가보면 공전과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는 각각 태양의 남중고도 변화의 상위 개념임을 나타내기 위해 해당 개념들 간에 두 개의 연결선을 그렸겠군. 자, 그러면 얘하고 얘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공전에 의해 태양의 남중고도 변화가 생긴다, 맞죠? 그 다음에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에 의해 태양의 남중고도 변화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상위 개념이 아니고 원인 개념이죠. 4번 정답. 그러니까 독서론, 그 다음에 매체, 화법과 작문에서 요구하는 집중이라는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이거 이상으로 날로 먹으려고 하면 사고가 생길 수 있다. 알겠죠?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맙시다. 여기가 횟집도 아니고. 넘어갑시다. 4에서 9번. 자, 4에서 9번 가보면 자, 연계 기출은 2019년 9월 답의 평가 채권과 CDS 프리미엄 지문이 되겠습니다. 10쪽. 자, 연계 기출은 2019년 9월 채권과 CDS 프리미엄. 자, 그리고 뭐라고 같이 적어보냐면 이렇게 적어봅시다. 거래의 문제. 거래의 문제.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 기출 부분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CDS는 채권 투자자들이 신용 위험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활용되는 파생 금융 상품이다. CDS 거래는 보장 매입자와 보장 매도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자, 다시 여러분, 여기서 거래 두 주체 누구하고 누가 나오죠? 보장 매입자와 보장 매도자 맞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보장 매입자가 있겠죠. 그리고 또 누가 있다고? 보장 매도자가 있겠지. 보장 매도자는 보장 매입자가 보유한 채권에서 부도가 나면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 뭐가 건너가죠? 신용 위험이 건너가죠? 그리고 이쪽으로는 뭐가 건너갈 수 있는 거지? 보험 금이 건너갈 수 있는 거죠. 됐죠? 사고가 나면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신용 위험을 떠넘기는 대가로 모두 같이 건네주겠어? 위험만 떠넘기면 되냐? 나중에 보험금 받는데? 뭘 같이 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보험 위험 이것도 같이 내야죠. 지금 거래 관계가 이렇습니다. 자, CDS 거래를 통해 채권의 신용 위험은 보장 매입자로부터 보장 매도자로 이전된다. 자, CDS 거래에서 신용 위험의 이전이 일어나는 대상 자산을 기초 자산이라고 한다. 자, 가령 은행갑은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매입하면서 그것의 신용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험회사 편과 CDS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가 갑,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을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뭐가 넘어왔을까? 채권이 넘어왔다 왔습니까? 이때 이 채권을 뭐라고 부른다고 본문에서 얘기했지? 저 기초자산. 자, 기초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장 매도자는 병이 되겠죠. 거래관계 정리할 수 있겠나? 됐죠? 근데 이 기출을 내가 왜 언급했냐면 이 지문 있죠. 사실 뭐가 없으면 난도가 확 올라가게 되죠. (8번의) 그림. 8번의 그림이 없으면 난도 확 올라가게 되죠. 여러분, 이 그림 없어도 이런 식의 거래 관계를 정리해가면서 읽을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 이미 기출에서 이 정도까지 물어봤는데. 됐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거래의 문제는
거래 주체 확정해놓고 뭘 주고받는지 정리해가면서 읽어주는 게 속 편하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그림 빼버리는 순간 상당히 복잡해지죠. 상당히. 그래서 거래 문제는 경제 주체가 2개까지 나올 때는 크게 위협이 안 됩니다. 2개까지는 버틸만해. 그냥 문장으로 처리해도 별로 복잡하지 않죠. 근데 여기서 거래 주체가 3개, 4개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순간 상당히 복잡해지죠. 알겠죠? 그래서 경제 주체 구별하고 각각 어떤 것을 주고받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8번 그림 없어도 이 정도로 그려낼 수 있어야 돼. 이 정도로. 기출 예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23년 6월달 모의평가 하나 복합지문 되겠습니다. 23년 6월달 모의평가 하나 복합지문. 얘는 왜 언급하고 있는 거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문제점과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을 짜. 알겠죠?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짜. 평가원 기출 문제에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짜. 이 이슈를 다룰 때는 2가지 생각을 좀 요구하는데 문제점이 나왔으니까 해결 방안 나오겠지 정도의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어디까지 요구하냐면 자, 먼저 문제점도 1, 2, 3, 4 이렇게 잘게 쪼개진 게 일반적이고 그에 대해서 해결 방안도 얘에 대한 짝, 얘에 대한 짝, 그리고 얘에 대한 짝, 마지막으로 얘에 대한 짝. 이렇게 구별해서 짝 맞추는 걸 보통 좋아하는 편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문제점이 A라면 해결 방안은 보통 어떤 식으로 규정이 되냐면 not A 이런 식인 거죠. 됐죠? 자, 앞에 봅시다. 순자의 학문을 계승한 유가는 한 고제의 취급계책 요구에 부응해 신어를 저술했다. 이 책을 통해 그는 진의 단명 원인을 첫 번째, 가혹과 형벌의 남용.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점은 바로 형벌상의 문제점이 되겠죠. 다음에 두 번째는 법률에만 일관 통치 맞나? 그리고 세 번째는 군주의 교만과 사치. 그리고 네 번째가 현명하지 못한 인재 등용.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했냐면 자, 인의가 실현되는 정치를 위해 유가는 유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타사상을 수용했다라는 건 여기서 벗어났던 얘기죠. 됐죠? 짝 맞춰볼 수 있겠고. 다음에 예와 질서를 중시하며 교화의 정치를 강조하는 유교를 중심으로 도가의 무위와 법가의 권세를 끌어들였다. 그에게 무위는 뭘 가벼이 하고? 형벌을 가벼이 하고죠. 그러니까 이에 대한 짝이겠지. 됐죠? 그 다음에 뭘 강조한다고? 군주의 수양. 그러니까 이에 대한 짝이겠죠. 됐죠? 자, 그리고 권세도 현명한 신하 임역을 통해니까 이에 대한 짝이겠지. 이해되나? 자, 이걸 왜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본문에서 지금 지문다에서 언급하고 있는 문제점 2가지가 뭐죠? 첫 번째가 역선택, 두 번째가 도덕적 해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문항 분석표상에서 지금 6번 문제가 정답률이 48%인데 5번이 정답인데 2번 찍은 비율이 거의 30%거든? 그러면 뭐가 지금 핵심이라는 얘기죠? 가의 판단이 핵심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가가 역선택인지 도덕적 해이인지 어떻게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자, 다시 하나 역선택, 하나 도덕적 해이. 문제점이 구별된다면 뭐도 구별될까? 그렇죠. 해결 방안도 구별되겠죠. 그러면 본문에 서술되어 있는 역선택에 대한 해결 방안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해결 방안 중에 가에 대해서는 뭐가 더 적절할까? 이렇게 따져보면 방법 도출할 수 있겠지. 납득됩니까? 이해되죠? 자, 그러면 예. 직접 경제주체 구별해 가면서 여러분이 거래 문제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거 하고 그다음에 예.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짜. 됐죠? 자, 이거 고려해서 지문 다시 읽어보는데 시간 4분 주겠습니다. 지문 차분히 다시 읽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시작.
자, 그만 같이 봅시다. 1문단부터 가겠습니다. 자,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여기 비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자, 경제주체 처음에 누가 등장하죠? 금융기관이 등장하죠? 여기 입장에서 예금과 그에 대한 이자는 지급해야 하는 부채에 해당하고, 네, 누구한테 지급하지? 객체를 생각해보면 바로 예금자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쪽으로 건너가야 되는 게 예금, 그리고 그에 따른 이자 맞습니까? 알겠죠? 사실 이거 그림 없어도 이런 거래관계 여러분이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다음에 하나 더. 그 다음에 금융기관은 예금에 대한 이자 비용보다 대출금을 통한 이자 수익을 크게 확보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한다. 그러면 이쪽으로 회수가 되는 건 뭐라고 봐야 되는 거죠? 대출금과 그에 따른 이자.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자보다 여기 이자를 더 세게 매김으로써 이익을 창출한다. 그러니까 문장으로 보면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그림으로 그려놓고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죠. 자, 계속 갑시다. 이러한 금융기관의 경영에서 대출금 및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는 등 건전성이 부족한 부실 경영이 지속되면 손실이 누적되어 예금 지급 능력을 잃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우리나라는 법정예금보험기관이, 여기 비출 법정예금보험기관이, 자, 경제주체에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겠죠? 예금보험기관. 다음에 금융기관들의 납입보험료로 끊어주고. 자, 그러면 금융기관이 여기에 대해서 뭘 납부한다고? 이렇게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림 없으면 이렇게 여러분이 그려야 돼. 다음에 보험료로 적립된 예금보호기금을 활용하여 예금과 이자를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여기 비출 예금과 이자를 대신 지급. 네, 예금과 이자를 누구한테 대신 지급하는 거죠? 예금자한테 대신 지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겠지. 그래서 현행 제도는 내가 알고 있기로 한 계좌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국회에 1억 원으로 상향하겠다 이런 법안이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통과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네. 아무튼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에 있는 제도입니다. 예금보험제도. 자, 이 문단 갑시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시스템 안정화에 근본적 의의가 있다. 특정 금융기관의 경영 부실이 알려지면 예금자들의 불안 심리가 증폭되고 이는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때 이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뱅크런이라고 얘기합니다. 은행으로 뛰어간다 이거죠. 그 23년도쯤에 저축은행하고 신협 등등의 그 제2금융권 있죠. 재무 건전성이 좀 이슈가 된 적이 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저축은행 파산하면 어떡하지? 빨리 돈 회수해야 되겠다. 이런 심리가 좀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내가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우연찮게 신협하고 저축은행 지점앞을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출입문 앞에다가 종이를 붙여놨더라고. 뭘 붙여놨냐면 당 지점은 BS 비율을 정확히 지키고 있습니다. 20년 수능지문이 생각났습니다. 현실에서 있었던 얘기죠. 그렇죠? 은행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신뢰. 자, 아무튼 계속 합시다. 금융기관은 예금의 일부만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대출 자금으로 운용하므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에 대처하려면 긴급하게 자금을 차입하거나 자산을 매각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돈 급하게 빌리려면 당연히 뭘 세게 물어줄 수밖에 없어. 이자. 그렇죠? 그리고 급전이 필요해서 예컨대 쌤이 아파트 여러 채 갖고 있던 사람인데 아파트 한 채를 금매로 내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급하게 부동산을 처분해서 자금을 확보하려면 당연히 집값을 시세보다 많이 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죠. 손해를 보게 된다고. 자, 하지만 긴급 차입금은 금리가 높고 자산 금매에는 손실이 따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해당 금융기관은 결국 예금 지급 능력을 잃고 파산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예금자들에게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한시적 경영 부실이 나타나더라도 법적으로 예금과 이자가 보호된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제도가 필요한데 예금보험제도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 법률은 예금보험제도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의 경영 상황을 상시적으로 밑줄 감독하는 금융감독기관. 그러면 경제주체에 또 등장하죠. 이렇게. 자, 금융감독기관은 특정 금융기관의 부실 경영이 확인되면 시정조치를 내리는데 시정조치 밑줄. 그럼 누구한테 내리는 거죠? 여기다가 내리는 거죠. 이해됐나? 그래서 이런 그림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이런 그림이. 네, 8번에서 보기에서 다 이 그림을 줬기 때문에 난도가 확 낮아졌죠. 네, 이렇게 해도 지금 문화분석표상에서 1컷이 뭐 엄내 85, 화작 87 이러니까 그렇죠? 꼭 독서가 어려워서 1컷이 낮아지는 건 아닌 거죠. 이해돼? 그리고 이런 시험의 성격에서 뭐가 굉장히 중요해진다? 독서론하고 선택. 다 잘 주워 담을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자,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단락 가겠습니다. 나에서 마지막 단락. 자,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일화 문제를 예방하고자 차등보험료율제로 운영되고 있다. 차등보험료율제란 모든 금융기관에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고정보험료율제와 달리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 수준에 따라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이다. 그러니까 여기 금융기관의 상태에 따라서 보험료 다르게 매기겠다는 얘기죠. 이거 발음 힘드네, 이거. 예금보험기관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 지표에 따라 개별 금융기관을 매년 평가하여 건전성이 가장 높은 1등급부터 건전성이 가장 낮은 4등급까지 등급을 매기며 여러분 예컨대 여기서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지기 직전이야. 몇 등급에 가까울까? 4등급에 가깝겠죠. 됐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8번의 정답은 5번 낼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이거 어렵지 않게 답 바로 낼 수 있지? 자, 다음에 나지문 갑시다. 자,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에 예금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가입을 자율에 맡길 경우 역선택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 밑줄 이는 가입을 자율에 맡길 경우 역선택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 그럼 묻겠습니다. 역선택은 왜 생겨나게 되는 거죠? 언제 생겨나는 거지? 가입을 자율에 맡길 때. 따라서 해결 방안은 뭐죠? 가입의 의무화가 되겠죠. 이해됐나? 가입의 의무화. 문제점이 A니까 해결 방안 not A 납득할 수 있죠? 다음에 여러분 이 문단 첫 번째 문장 갑시다. 금융기관의 예금보험 의무가입자에서는 예금보험 가입 이후 끊어주고 가입 이후에 나의 이 문단 금융기관이 도덕적 해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다. 자, 그럼 또 다른 문제점이 나왔지. 그렇죠? 그러면 나의 3문단 첫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현행 예금보험 제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차등보험료율제로 운영되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도덕적 해이가 문제라면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은 뭐가 되는 거죠? 보험료를 그쵸? 다르게 매겨주는 거지. 됐습니까? 자, 6번에 가로 갑시다.
전문 지식을 가진 의사가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 환자에게 과잉 진료를 하는 경우. 묻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의 의무가입이 해결책일까? 아니면 보험료를 세게 물리는 게 해결책일까? 그쵸. 보험료를 세게 물리는 게 해결책이겠지. 따라서 가는 뭐라고 봐야 돼? 역선택이 아니라 도덕적 해이라고 봐야 되겠죠. 됐나? 그래서 2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이렇게 봐도 가상합니다. 여러분, 얘는 의무 가입이 해결책이었죠. 그러니까 역선택은 언제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가입할 때. 됐죠? 근데 도덕적 해이는 언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 그래서 쌤이 살짝 끊었는데. 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납득됨? 자, 그러면 가는 어떤 상황이지? 보험에 가입할 때의 상황이 아니면 가입한 이후의 상황이야? 이제 가입한 이후의 상황인 것이. 그렇게 가도 도덕적이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네, 이런 점을 알고 있다면 그냥 속 편하게 문제점 A네? 그럼 해결방안 A 이렇게 점 맞춰보면 얘는 역선택이 아니라 도덕적 해이네. 그렇게 가는 게 훨씬 간편하지 않을까. 알겠죠? 자, 그래서 6번의 정답은 5번, 8번의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에서 13번 가겠습니다. 자, 연계 기출은 성찰치 접을 사람은 8쪽 펴두면 되겠습니다. 자, 연계 기출은 22년 9월달 모의평가 반자유주의 논증에 대한 비판 지문이 되겠습니다. 반자유주의 논증에 대한 비판. 자, 일단 여기부터 여러분 그 전제와 그 다음에 결론으로 이루어진 그런 문장을 논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A가 논증을 펼쳤을 때 B가 만약에 그에 대해서 비판한다면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전제를 비판하는 거죠. 알겠죠?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전제는 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뭘 제시? 판례를 제시해 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양상이 기출문제에 다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2년 9월달 모의평가는 얘를 얘기하고 있는데 표정?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이 정도는. 자, 먼저 이 지문 같이 봅시다. 이른바 초코우유, 딸기우유 지문인데 자, 반자유의지 논증은 갑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우선 임의의 선택은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난다. 자, 그러면 결론 내린다죠. 그럼 이하의 내용은 전제겠지. 알겠죠? 아무튼 간에 첫 번째, 모든 사건들은 선결정되거나 어떻게 일어난다고? 무작위로 일어난다고. 무작위. 자, 그런데 여기서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것은 선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묻겠습니다. 무작위의 개념적이 뭐라고 주고 있죠? 뭐라고 주고 있죠? 선결정되지 않는다. 그럼 생각해봐. 세상의 모든 상황은 선결정되거나 어차피 선결정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인 거죠? 모든 상황 이런 뜻이겠지. 자, 첫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된다고 가정해보자.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이 경우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 맞죠? 소결론이 되겠지. 자, 두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 가정해보자.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이 경우에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그쵸? 그럼 이렇게도 자유의지 없고 이렇게 봐도 자유의지가 없는 거지. 따라서 결론은 어떻게 보더라도 자유의지는 없다. 됐나? 자, 계속 가보면 그러나 이 논증에 관한 다양한 비판이 가능하다.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한 입장에 따르면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무작위 과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그럼 둘 중에 뭐가 깨지는 거죠? 얘가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결론은 담보할 수가 없지. 따라서 언제나 자유주의가 없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없죠. 따라서 이 부분은 전제 비판이 되겠지. 이해됐나? 전제 비판.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이 오늘 지문에서는 어떻게 구현이 되냐면 이 문단 갑시다. 이 문단 갑시다. 자, 이 문단의 끝에서 세 번째 줄, 밑줄. 감각질은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없으므로, 밑줄. 감각질은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없으므로. 자, 그러면 이거 전제죠. 전제. 결론이 뭐냐면 감각질이라든 심적 현상은 물리적 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기 밑줄.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전제 있죠? 전제 비판해봐. 어떤 내용이 튀어나올까? 감각질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라거나 또는 감각질이라는 건 없다. 이 정도 내용이 나오겠지. 이해됐나? 다음에 이거 생각해 봅시다. 감각질이라는 걸 인정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이해됨? 그게 지문의 마지막 단락에서 서술되고 있습니다. 지문의 마지막 단락. 납득되죠? 자, 그러면 이 내용 고려해서 지문 다시 읽어보는데 시간 4분 주겠습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만 같이 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다른 업체에서도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심리생각학교도 출제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봅니다. 자, 1문 나갑시다. 현재 많은 심리 철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물리주의는 세계의 모든 현상이 물리적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관점이다. 물리주의 개념적인 제시하고 있죠. 자, 이 관점에서는 인간 내면의 심적 현상도 영혼과 같은 비물리적 존재와 관련된 현상으로 설명되지 않고 신경 생리적 작용과 같은 물리적 현상으로 설명된다. 가령 고통이라는 심적 현상은 신경섬의 통각수용기 활성화로 설명된다는 것이다. 자, 반면 여기 밑줄 반면 현상론자들은 인간의 심적 현상이 물리적 작용으로 모두 설명될 수는 없다고 본다. 이건 무슨 뜻이죠? 의미 생각해봐. 모두 설명될 수는 없다죠. 그러니까 설명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겠지. 됨? 따라서 11번의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죠. 되죠? 자, 계속 갑시다. 자, 그들은 우리가 일련의 심적 현상을 겪을 때 자신만 의식할 수 있을 뿐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고유한 느낌을 그 심적 현상으로부터 받게 된다고 보고 그 느낌을 감각질이라 일컫는다. 자,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심적 현상을 겪을 때 그로부터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된다? 감각질이라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맞습니까? 그죠? 자, 그들에 따르면 우리는 특정한 심적 현상을 겪을 때 그 심적 현상으로부터 발생하는 감각질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는데 여기 감각질은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없으므로. 자, 다시. 근데 여러분 이 문단의 첫 문장 다시 가봐. 지금 현상론자들은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물리적 작용으로 설명될 수 없는 뭐가 존재한다? 그죠? 심적 현상이 존재한다죠. 근데 그 다음부터 은근슬쩍 심적 현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뭐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치? 이 문단의 첫 문장이랑 결합해서 읽어봐. 의미 무슨 뜻이죠? 이 심적 현상, 감각질 아니야? 아니, 다시. 감각질도 뭐의 일종이라고? 저 심적 현상의 일종이겠죠.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네. 이해되나? 알겠죠? 그렇게 납득해줘야 돼. 그러니까 다시 이 문단의 첫 문장 가봅시다. 지금 현상론자들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 물리적 작용으로 설명될 수 없는 심적 현상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이하의 문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얘가 튀어나왔는데 얘는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럼 두 개 결합해봐. 무슨 의미죠? 감각질도 뭐라고? 심적 현상이라고. 이해됨? 그쵸? 그런 관점에서도 11번에 2번 답낼 수 있는 거지. 얘는 설명되죠? 얘는 설명 안 되죠. 되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감각질에 대한 지식은 물리적 지식에 해당하지 않으며 괄호로 묶어봐. 감각질이라든 아니면 최종적으로 여기서 잡아도 돼. 감각질이라든 뭐죠? 심적 현상. 그렇지. 수식어 통해서 연결하고 있죠. 감각질이라는 심적 현상은 물리적 현상으로 설명될 수 없다. 되지?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건데 먼저 전제. 얘는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가 없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심적 현상이 존재한다. 이게 결론이죠. 그렇죠? 자, 3번 가겠습니다. 현상론자 네 글은 우리가 감각질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끊어주고 여러분 문장의 뜻을 한번 생각해봐. 문장의 뜻. A 하기 위해 B죠. 그렇죠? 이때 A가 뭐가 되는 거지? 목적 맞나? 그리고 얘가 수단이겠지. 이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예시를 끌고 들어온 거죠? 예. 박쥐의 사물감지 맞습니까? 자, 그리고 4문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현상론자 잭슨은 감각질에 대한 지식은 물리적 지식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기 위해 끊어주고 역시 문장이 A 하기 위해 B죠. 그렇죠? 그러면 메리의 흑백방 사고실험은 뭘 주장하기 위한 거야? 얘를 주장하기 위한 거 아니야?
그지? 문장에서 대놓고 다 알려주고 있죠? 11번에 3번 다시 읽어봐. 틀린 거 보여야 돼. 여러분, 이게 무슨 고난도 추론입니까? 뻔히 다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문장 읽고 지금 3문단과 4문단에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명을 이어나가고 있는 거네 생각을 뚜렷하게 가지고 나머지 문장을 읽어줬는가.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콘텐츠 나눠줄 때 여러분 보고 뭐 되게 신경 써서 읽어보라고 얘기를 많이 해. 지문해설 문장 또박또박 읽어보고 그다음에 주어 수로 찾고 수식어 묶은 다음에 문장의 의미를 새겨보고 그 의미가 뒷부분의 지문해설의 내용과 맞는지 항상 비교해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디까지 읽어보라고? 이렇게 지문해설대로 읽을 수밖에 없겠다까지 가져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게 쌓이잖아. 그러면 3문단 딱 보자마자 각막질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없음을 주장하려고 지금 얘를 끌어오고 있는 거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4문단 각막질에 대한 지식은 물리적 지식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거 끌고 오고 있는 거구나. 바로 보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독해가 어떤 느낌이죠? 바로 9월달 모의고사죠. 독서집을 다시 생각해봐. 22년 수능 같은 느낌이랑 완전히 다르다니까? 그렇죠? 차번에 다시 읽어보면 각 단락의 첫 문장이나 끝 문장에서 핵심 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문장 읽고 또박또박 생각을 잘 정리해 나가고 있는 거. 그래서 이번에 9월달 모의고사가 특히 독서 문제 정말 잘 낸 것 같아요. 지문 진짜 잘 썼죠. 역시 평가원. 그리고 오늘 이 지문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이다. 그렇지? 네, 11번. 오답률 몇 %죠? 우리 성적표상으로는 29%. 역시 내가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그죠? 그런데 문항 분석표에서는 11번이 정답률이 49%밖에 안 됩니다. 그죠? 자, 그 말에 내가 여러분을 잘 가르쳐놨다.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12번에 3번이 안 되는 이유는 납득할 수 있죠? 그렇지? 자, 그 다음 단락 가겠습니다. 마지막 단락 가보면 자, 하지만 몇몇 물리주의자들은 메리의 흑백방 사고 실험에서 메리가 방을 나와 새로 알게 되는 지식은 없다고 주장한다. 여기 비출 새로 알게 되는 지식은 없다. 무슨 뜻이죠? 여기서 뭐가 따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고? 감각질이라는 게 따로 생겨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얘 다시 반박하고 있는 거죠. 됐지? 자, 그들에 따르면 메리는 흑백방을 나오기 전에 빨간색을 지각할 때 받게 되는 느낌이 어떤 신경생리적 작용과 동일한지에 대한 지식을 이미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메리가 빨간색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의 체험으로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한편 비환원주의적 물리주의자들은 감각질의 존재를 받아들이면서도 끌어주고 무슨 뜻이죠? 얘가 참임을 인정하면서도 맞습니까? 그래서 감각질이란 건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건 맞아. 하지만 어떤 대상이라고?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이해됨? 됐죠? 자, 그러면 왜 설명할 수 있느냐? 가봅시다. 그들에 따르면 고통을 겪을 때 받게 되는 느낌을 감각질이라고 인정하더라도 그 감각질은 C신경섬유의 통각수용기 활성화라는 물리적 현상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수적인 심적 현상으로 설명된다. 자, 그러면 물리적 현상 밑줄. 지금 이렇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이 감각질의 원인이 뭐라는 얘기야? 됐나? 자, 그러면 감각질은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고? 그 원인이 물리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이해됐나? 그러니까 이 감각질이라는 게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예컨대 선생님이 이제 해설 시작하려고 시험지를 넘겼어. 근데 빨리 넘기다가 이 빳빳한 촉이 살짝 베인 거죠. 그렇죠? 고통을 느낄 때는 뭐가 활성화될 수 있지? C신경섬유의 활성화 맞습니까? 근데 손가락에 베인 느낌은 나만 알잖아. 선생님 저는 그 느낌 뭔지 알 것 같은데 아니죠. 내가 느끼는 느낌을 여러분이 공감하고 있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느꼈던 느낌을 바탕으로 추론하고 있는 거죠. 이해됨? 그런 게 감각질이라고. 됐죠? 자, 그러면 12번 가겠습니다. 자, 선체 4번. 신경생리적 작용 비출. 12번에 선체 4번.
밑에 물리적 현상이라고 적어봅시다. 네, 이렇게 설명했죠? 답 4번. 다음에 5번이 중요합니다. 5번의 별표. 여러분 이거 납득됩니까? 그러니까 12번에 5번 이거 내가 해석하라고 아까 이 말을 했던 거야. 자, 이 문단의 첫 문장에서 뭘 얘기하고 싶었다고? 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심적 현상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다고. 근데 그 다음 문장부터 뭘 계속 강조하죠? 감각질은 물리적 현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똑같다는 얘기 아니야. 이해되죠? 그래서 5번 지을 수 있다고. 근데 문항 분석표 보면 5번 찍은 비율이 25%입니다. 무슨 뜻이죠? 각 단락의 문제 제기를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나머지 내용을 붙여있고 있지 못하다. 그런 뜻이겠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13번 가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첫 번째 줄, 네 번째 봅시다. 비환원주의적 물리주의자. 자, 그럼 루이스는 비환원주의적 물리주의자죠? 그러니까 어떤 입장을 취할까? 얘가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없다는 그런 주장을 인정하겠죠. 하지만 예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보겠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3번 가봅시다. 루이스는 메리가 빨간색을 지각할 때 받게 되는 느낌은 특정한 물리적 현상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수적인 심적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보겠군. 그렇죠? 정확하게 이거 얘기해주고 있죠. 다음에 2번 조금 찍었는데 루이스는 밑줄 메리가 빨간색을 지각할 때 받게 되는 느낌. 이거 감각질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한 줄 밑에 물리적 지식. 아니라니까. 비환원주의적 물리주의는 얘가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죠. 그래서 2번 삭제. 되지? 오케이. 자, 14에서 17번 해석하겠습니다. 이게 좀 많이 까다로웠죠? 그죠? 자, 일단 연기 기출은 2018년 6월달 모의평가 통화정책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적어보냐면 인과관계, 그 다음에 과정 있죠? 얘는 뼈대를 먼저 잡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필기해 주기 바랍니다. 자, 성찰주에 적을 사람은 12쪽. 자, 그리고 이런 독해 태도가 요구되는 구간은 바로 1문단이 되겠습니다. 1문단. 그 비타민 K 지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외긴 한데 보통 평가원에서 그 인과관계나 또는 과정을 좀 복잡하게 줄 때는 바로 복잡하게 주질 않아. 어떻게 주냐면 이런 식으로 뼈대를 먼저 줍니다. 주고 나서 앞에 갖다 붙이고 뒷부분에 추가하고 중간에 끼워넣고 이런 식이죠. 알겠죠? 그래서 복잡한 인과관계나 과정을 뚫어낼 때는 그 뼈대가 되는 문장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거기에 살을 붙여 나가면서 이해하겠다. 그런 독해 태도가 좀 필요해. 자,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2018학년도 6월달 모의평가 통화정책 지문인데, 자, 무슨 얘기인지 같이 읽어봅시다.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다시, 여러분, 최종 목적은 뭐라고? 물가 안정이죠. 그걸 위해서 뭘 조절한다고? 이자율이나 통화량 맞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자율 그리고 통화량 이렇게 오겠죠. 자, 걔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겠다? 자, 이런 목적을 달성하겠다 맞죠? 당연히 여기서 안 끝나겠지. 자, 다음 문장 갑시다.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인 공개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매해 금융시장의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것이다. 다시, 채권을 매매해서 이자율을 조정한다 맞습니까? 문장이 말뜻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자율 조정 이전에 뭐가 들어가야 돼? 채권 조정이 먼저 들어가야죠. 근데 이것도 잘 봐봐.
채권 매매하기 전에 뭐부터 해줘야 되는 거죠? 기준금리 결정부터 먼저 해줘야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이렇게 출발하게 되겠죠. 기준금리 결정.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채권 매매. 그 다음에 이자율 조정 맞습니까? 자, 계속 갑시다. 중앙은행이 채권에 매수하면 이자율은 하락하고 채권에 매도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또 케이스가 두 가지로 쪼개지게 되죠. 꽤나 복잡한 지문인데 이자율이 하락하면 물가 안정 바로 됩니까? 또 뭐가 중간에 끼어들어오지? 소비와 투자 그리고 경기 맞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또 뭐가 삽입되느냐? 소비 그리고 투자 그에 따른 뭐? 경기 변동. 그러니까 이렇게 출발했던 인과관계는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죠. 알겠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줘야 정보량이 좀 부담스럽지가 않아. 납득되나? 자, 그러면 오늘 1문단 있죠? 1문단. 자, 1문단의 이 부분. 예. 식물의 세포의 분포에 있는 광수용체는 빛에 반응하여 식물의 생장을 조절하는 신호를 발생시키는 물질이다. 여기 이 부분 괄호로 묶고 봅시다. 자, 과정의 첫 단추는 뭘까? 뭐에 반응한다고? 오케이. 그럼 제일 처음에 빛이 오겠죠. 이 빛에 따라서 뭐가 생겨날까? 제 신호가 생겨나겠죠. 그럼 그에 따라서 뭐가 조절될 수밖에 없죠? 자, 생장이 조절되겠죠. 뼈단위는 이렇습니다. 됐나? 뼈단위는 이렇다고. 자, 다음에 광수용체는 그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파장의 빛에 의해 활성화되는데 그중 파이토크롬은 적색광에 의해 활성화되고 크립토크롬은 청색광에 의해 활성화된다. 자, 그러면 이 빛의 종류를 일단 크게 두 가지 뭘로 주고 있는 거죠? 적색광과 청색광 맞나? 그쵸? 그래서 적색광에 따른 신호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생장이 조절되는지 청색광에 따라서 어떤 신호가 발생하고 어떻게 생장이 조절되는지 나누어가면서 경우 그쵸? 경우 나눠가면서 과정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듯이 여기로만 끝나지 않을 거다. 중간에 과정 삽입되겠지. 네, 뼈들을 자꾸 삽입하는 거랑 그다음에 이런 뼈대 없이 마냥 읽어 나가는 거랑 좀 다릅니다. 알겠죠? 이런 큰 개괄적인 느낌을 잡고 나가서 그 다음에 정보를 채워나가는 건 훨씬 읽을만 하죠. 그래서 이 점을 고려해서 지문 한번 읽어보고 16번 있죠. 16번 조금 까다로웠을 텐데 다시 도전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시간 5분 주겠습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분리분자. 자, 같이 갑시다. 자, 일단 여러분 1문단에 끝에서 세 번째 줄 있죠? 그중 화이트 컬러는 적색광에 의해 활성화되고, 적색광 있죠? 밑에 적어봅시다. 빛. 다음에 청색광 밑에다가도 빛. 지금 뭘 확인하고 싶은 거냐면 이 뼈대에 따라서 인과관계가 이해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이 문단 갑시다. 활성화된 파이토크롬은 PIF라는 단백질을 분해하는데 끊어주고, 자, 그러니까 적색광에 의해서 얘가 활성화되면 이게 분해된다 이거죠. 자, PIF는 식물의 생장 호르몬 중 하나인 옥신의 합성을 유도한다. 옥신, 네모치고. 묻겠습니다. 밑에 두 글자 뭐라고 적어야 돼? 자, 신호라고 적어야죠. 됐나? 얘가 신호겠지. 근데 이게 분해되면 이게 합성이 저해된다 맞죠? 그치? 따라서 생장은 이렇게 조절되겠죠. 납득됨? 자, 옥신은 식물의 세포 분열을 유도하여 조직의 생장을 촉진하는데 그 농도가 적정 수준에 초과하면 세포 분열을 억제하여 조직의 생장을 저해한다. 이때 줄기를 이루는 조직의 생장이 요구되는 옥신의 적정 농도는 그 외 기관을 이루는 조직의 생장이 요구되는 옥신의 적정 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줄기가 잘 자라고 있어. 무슨 뜻이죠? 그 외 다른 조직은 잘 자라지 못한다겠지. 아니, 다시. 자, 이 문단에 세 번째 줄부터 그 농도가 적정 수준에 초과하면 세포 분해를 억제하여 조직의 생장을 저해한다. 그러니까 적정 농도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네? 자, 그런데 이때 줄기를 이루는 조직의 생장이 요구되는 옥신의 적정 농도는 그 외 기관을 이루는 조직의 생장이 요구되는 옥신의 적정 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럼 둘은 적정 농도가 서로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럼 무슨 관계 있는 거지? 하나가 잘 자라면 나머지 하나는 잘 자라지 않는 그런 관계겠죠. 이해됨?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줄기가 자라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인 거지? 그 외 다른 기관이 잘 자라나고 있지 못하다. 그럼 반대로 다른 기관이 잘 자라나고 있어? 줄기는 잘 자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됐지? 자, 3문단 가겠습니다. 자, 활성화된 크립토크롬은 PIF와 결합하여, 그러니까 이번에는 크립토크롬의 활성화니까 먼저 청색광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활성화되고 나면 이번에는 얘는 반대로 얘랑 결합하게 된대. 식물의 생장 호르몬 중 하나인 BR의 작용이 과다하지 않도록 억제한다. BR 네모치고. 역시 또 밑에 뭐라고 적어야 되는 거죠? 신호. 자, BR은 세포벽 확장과 생장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하여 조직의 생장을 촉진하는데, 그러면 이걸 억제하는 거니까 과도하게 생장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절하고 있는 거죠. 그럼 뼈대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치?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데 중간에 그냥 여기다가 과정 몇 개 추가하고 있는 거라니까. 게다가 여러분 짝 맞죠? 짝 맞지? 그리고 짝 맞고 짝이 맞죠? 그쵸?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은 짝 맞춰 서술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세 개 중에 얘만 똑바로 정리해도 한 개 정도 처리하는 게 좀 편해지죠.
이해되지?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한편 식물체 내에는 크립토크름에 결합하여 그 활성화를 차단하는 BIC라는 단백질이 존재한다. BIC는 괄호로 묶어봅시다. 활성화되지 않은. 네, 여러분, 여기 인과관계 뼈대, 과정의 뼈대는 지금 얘부터 출발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지금 이렇게 줬으니까 앞부분 채워넣어야지. 어떤 상태인 거죠? 청색광이 없는 상태. 됐죠? 이렇게 채워넣어야지. 일부 크립토크롬에 미리 결합함으로써 크립토크롬의 과도한 활성화로 인해 BR의 작용이 과도하게 억제되어 각 조직의 생장이 부진해지는 상황을 방지한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런 신호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잘 생장할 수 있도록 기능하게 되더라. 되죠? 자, 그 다음 단락 가겠습니다. 양지에서 밑줄. 그럼 양지에서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무슨 상황도 있겠어? 음주도 있겠죠. 두 개 경우 구별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 오전에 대치 수업해보니까 16번 어떻게 쓰는 사람이냐면 다 잘 정리했어. 그런데 텃밭이 음지일 거는 텃밭이 음지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보기 읽을 때 텃밭이 음지였어. 이 정보를 빼먹은 거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상초에 이거 두 개 지문에서 구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들어가줘야 돼. 자, 양지에서 생장하는 식물은 충분한 양의 적색광과 청색광을 받으므로 음지에서 생장하는 식물보다 파이토크롬과 크립토크롬의 활성화 비율이 높다. 그쵸? 당연히 빛을 제대로 받으니까 얘네 둘 다 활성화 비율이 높겠지. 자, 그 결과 PIF가 일정 수준 내에서 충분히 분해되어 옥신의 농도가 줄기 외의 기관을 이루는 조직의 생장이 요구되는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PIF가 활성화된 크립토크롬과 충분히 결합하여 BR의 작용이 각 조직의 생장이 요구되는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 이에 양지에서 생장하는 식물의 경우 줄기에 비해 뿌리와 곁가지 및 잎의 성장이 원활히 이루어진다. 납득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단락 가겠습니다. 반면 음지에서 밑줄. 자, 음지에서 생장하는 식물은 충분한 양의 적색광과 청색광을 받지 못하므로 양지에서 생장하는 식물보다 파이토크롬과 크립토크롬의 활성화 비율이 낮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경우에는 지금 이게 활성화가 덜 되니까 이게 분해가 덜 되겠죠. 그럼 옥신이 많이 분비가 되겠지. 따라서 이 농도가 높아지니까 어디 위주로 생장하게 될까? 줄기 위주로 생장하게 되겠죠. 이해됨? 자, 그리고 청색광이 없는 상태니까 줄기가 생장하는 걸 BR이 도와주겠지. 그치? 그러니까 음지에선 친구들이 키가 크는 방향으로 자라나게 되더라. 이해됨? 그쵸?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이렇게 적어봅시다. 음지 회피 반응. 이거 수특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음지 회피 반응. 그러니까 식물은 이 음지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다른 식물체에 의해서 지금 가려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햇볕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지? 이제 키가 자라서 대키를 추월해줘야 돼. 그래서 이 줄기 위주로 영양분이 몰빵이 되는 거죠. 납득 되죠? 자, 그러면 15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음지에서 생장하는 식물은 여기서 두 번째 줄에 옥신 농도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가에는 당연히 파이토크롬이 들어가줘야 되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음지에서는 옥신의 농도가 높아지는 거 맞습니까? 됐죠? 그래서 당연히 줄기 위주로 생장할 테니까 줄기 외의 기관은 잘 자라지 않겠죠. 정답은 3번. 넘어갑시다. 참 독서 질문 풀다 보면 보기에서 속 터지는 사람들 많이 등장하죠. 그죠? 농부인데 왜 텃밭 음지냐고. 자, 보기 가겠습니다. 작년에 밑줄 음지에 농사 지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죠? 음지의 텃밭에서 아니면 콩나물 키우나? 자, 한 작물을 재배했던 농부는 올해 창고 A, B를 임대하여 해당 작물을 새로 재배하기로 하였다. A와 B 모두 외부에서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창고는 왜 또 임대한 거야? 그쵸? 아무튼 간에 농부는 창고에 동일한 사양의 조명을 설치했다. 이 조명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다양한 파장이 빛을 발하는데 이번엔 또 조명의 결함이 있다.
속 터진 사람입니다. 자, 여기 밑줄 A에 설치된 조명의 경우 청색광은 바라지 않고.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봐. 어차피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건드렸던 빛이 두 가지 종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청색광이 바라지 않는다는 얘기는 A에서는 무슨 빛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저 밑에 적어봐. 적색광. A는 적색광이겠지. 그 다음에 B에 설치된 조명의 경우 적색광은 바라지 않는다. 따라서 뭐만 받을 수 있다? 청색광만 받을 수 있다. 됐습니까? 이해되죠? 자, 그러면 선지 3번 가겠습니다. A에서 재배되는 작물은 B에서 재배되는 작물에 비해 옥신의 합성 유도하는 PIF의 작용이 더 활발히 일어나겠고. 안 되죠. A는 지금 위치가 여기니까 옥신의 합성이 저해되는 상황이겠지. 됐나? 3번 삭제. 다음에 선지 4번. B에서 재배되는 작물은 텃밭에서 재배되는 작물과 달리 BR의 작용이 일정 수준으로 억제되므로 특정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하지는 않겠고. 그쵸? 여기서는 B는 청색광을 받고 있으니까 지금 이 과정이 일어나고 있겠죠. 이해되죠? 4번 정답. 다음에 선지 5번 가보면 B에서 재배되는 작물은 A에서 재배되는 작물과 달리 여기 비출 특정 광수형체의 과다한 활성화를 방지하는 단백질. 이거 BIC 얘기하는 거죠. BIC. 근데 이게 결합하면 생장이 촉진된다니까? 그죠? 생장이 촉진되죠? 5번 삭제. 게다가 여러분 B는 지금 청색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쪽으로 가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죠. 여러모로 틀렸습니다. 정답 4번. 자, 됐고 독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문학으로 갑시다.